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료 변론 수혜 논란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측, 지금 윤영찬 의원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모습이죠. 국민의힘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 두고서 후보 간 입장 계속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각 캠프의 의견 수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주요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지사의 무료 변론 논란. 사실 이낙연 캠프가 아닌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와 앞서 잠깐 화면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윤영찬 의원 간의 공방이 감정 싸움으로 지금 번지고 있거든요. 이번 논란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제 윤영찬 의원을 거명한 거거든요. 예. 후보가 직접 비난한 예가 많지가 않거든요. 예. 후보 측에서 주로 이제 공방을 벌이는 건데, 그러니까 측근 비리 의혹.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가 2010년도 성남시장 선거할 때 도왔던 측근이 있는데, 예. 그 측근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측근이 비리를 저질렀다라는 걸 제기한 게 하나 있고, 예. 이낙연 캠프에서, 이낙연 예. 후보 캠프에서 그게 있고, 지금 말씀하신 보다 본질적인 게 그 선거법 위반 그 공직선거법. 그렇습니다. 2019년. 그렇죠. 2019년도 공직선거법 상고심 사건이었습니다. 상고심에서 변론을 많이 했는데 예. 변호사들이 대형 로펌도 있었고 거기서 나온 비용 그리고 특히 이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약정을 하지 않았고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제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른바 무료 변론 논란. 아. 이게 같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는. 예. 그리고 과거에 그 선거도 돕고 그랬는데 인간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금도를 넘었다라고 직접 비난하고 나선 거고. 예. 이쪽에 이제 이낙연 후보 캠프 측에서는 특히 윤영찬 의원은 무료 변론이 핵심이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이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습니까? 변호사 수임료를 밝히라는 거예요. 변호사 수임료를 좀 네. 자세히 밝혀라. 밝히면은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재명 지사는 그 재산 공개 내용이 잘못됐다. 이낙연 후보가 잘못 제기하는 거다. 이낙연 후보 측에서 재산이 줄었는데 왜 늘었다고 그러느냐. 이게 허위사실 유포다. 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게 이재명 지사와 그 이재명 지사 측의 대응이거든요. 예. 이제 변호사 수임료를 많이 냈으면 네네. 당연히 재산이 줄었을 텐데 왜 재산이 늘어났냐라고 이제 이낙연 후보 측이 얘기하는 거라서 네. 사안이 되게 복잡합니다. 예. 복잡한데 아무튼간에 중요한 거는 그 로펌들에게 돈을 딴 사람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 같은 걸 제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는 그런 일은 전혀 없다.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고 민변 차원에서 그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검찰권 남용 사건으로 보고 공익 차원에서 선임 기회를 지원해 준 것뿐인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몰고 갈 수가 있냐라는 주장이에요. 그 모든 변호사가 아니고 몇 명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했다라는 문제가 제기됐던 거거든요. 예. 그 이제 시민단체가 고발할 때 말이죠. 예. 모든 변호사들이 다 이제 민변의 관행으로 무료로 해줬다는 게 아니었어요. 예. 근데 그 변호사 수임료를 그 공개할 의무는 없잖아요. 공개를 할 의무는 없죠. 예. 그러나 이제 공개를 하면은 될 문제인데 왜 공개를 안 하느냐라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가 해소가 될 텐데 네네. 왜 자꾸 공개를 안 해서 문제를 자꾸 야기시키냐라는 취지로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낙연 네. 후보 측에서. 변호사 수임료 공개는 지금 이제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윤영찬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이른바 소송비 대납 문제까지 거론했어요. 네.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너무 좀 앞서 나간 면이 있어요 지금. 잠깐만요. 윤영찬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비판에 대해서 도의적 차원의 문제로 얘기할 사안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했는데 윤 의원의 발언을 좀 직접 듣고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변호사 비용을 3년에 걸쳐서 30여 명의 이 변호인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액수가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 내용을 밝히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공방으로 끌고 가시는지 저는 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선 지난 21대 총선 때 어떤 이 지사님의 이 지역구인 고향이 정치적 고향이죠. 성남 중원에서 출마를 했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 이재명 후보의 지지하신 분들도 저를 많이 도와주셨죠. 그때는 이 지사님을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민주당원이라면 모두 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 같이 싸웠던 거고요. 그 문제와 이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네, 이재명 지사가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강하게 유감을 표시하면서
고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게 MB 변호사비 대납을 생각나게 한다 이 대목을 직접 적었더라고요. 그거는 대단히 허위사실 공표다라는 치명적으로 주장이거든요. 들릴 수 있죠. 예. 그리고 이 사안이 아직 밝혀진 게 전혀 없는데 아직 네네. 공방의 차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소송 대납 이건 뇌물에 해당하는 변호사비 거예요. 대납. 그건 예. 뇌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청탁금지법 위반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예. 소송을 대신 대주는 거는 그건 뇌물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니까 예. 이재명 지사로서는 대응 안 할 수가 없죠. 네. 허위사실 유포 아까 말한 재산 관련된 것도 그렇고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사과하지 않으면. 근데 윤영찬 의원은 그렇지 않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는 당 선관위가 제대로 중재를 하든지 아니면 이낙연 캠프 쪽 인사가 흑색 비방선전, 그러니까 네거티브전 펴고 있으니까 징계를 하든지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나서고 있거든요. 선관위가 개입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예. 후보들 지금 민주당의 1강 1중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가장 이제 강력하고 유력한 후보들이잖아요. 지금 이 후보들 간에 이 여러 가지 이제 논점들,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 선관위 차원에서 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렇군요. 이거는. 예. 네. 그런데 이 감정 싸움의 골이 너무 깊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명락대전이다라는 말을 뭐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예.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나중에 후보가 결정될 거 아니겠어요? 뭐 다른 네네. 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단정 못하겠습니다만 적어도 두 분 중에 한 명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본선에 가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화학적 결합 이런 게 잘 안 될 수가 있죠. 예. 갈등이 너무 첨예하게 되는 건 아무튼 본선이 목표 아니겠어요? 네. 그런 점은 지금 두 후보는 일단 본선에 진출하기 위해서 경선에서 당선돼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지금. 네. 양쪽 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잠깐 화면에 보여드렸습니다만 박영선 전 장관 네. 유튜브에 출연을 했어요. 네. 그래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주제로 대담을 나눴거든요. 박영선 전 의원, 전 장관, 자 행보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박영선 전 장관이 또 내년 지방선거 이런 부분을 의식할 수가 있겠죠. 네. 정치인들은 모든 행동이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발언도 다 정치적인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로서는 박영선 전 장관이 네. 아무래도 친문과 좀 상당히 친화적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친문 의원들이 많이 가 있죠. 이재명 지사 캠프에. 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또 이재명 지사가 도와주고 그랬잖아요. 예. 같이. 그래서 뭐 두 분이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 지사가 도와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공직자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두 분이 뭐 이렇게 케미가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뭐 이제 친문표를 의식하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나온 결과 좀 보고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론조사 좀 보여주시죠. 네, 여러분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최종 대선 후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 다른 당 후보를 뽑거나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응답자가 10명 가운데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보별로 본선 이탈 가능성이 조금씩 달라요. 가장 큰 지지층을 보면 자, 윤석열 지지층 79.6, 이재명 지사 지지층 68.6,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 45.2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 이낙연 전 대표하고 네. 워낙 이 치열한 지금 경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지금 지지하지 않는다,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라는 게 이낙연 지지층이 19.7%나 되잖아요. 네. 그 비율이 좀 높은 거거든요. 예. 그 이낙연 후보가 만약에 여당의 대선 후보가 안 되면 여당의 다른 후보를 찍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이라는 표현은 뭐 안 맞을지 모르겠으나 다른 당 후보를 찍겠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다른 당 만약 그 후보를 안 찍으면 다른 당 후보 찍는 거죠. 국민의힘 후보 찍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만큼 이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네. 그 지지자들도 점점 이제 그 정서적으로 갈등의 골이 좀 깊어진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 나눴던 이게 치열해지는 건 좋은데 경선이 치열할 수밖에 없죠. 검증 여러 가지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데 이게 과도하게 선을 넘어버리면 나중에 예기치 않게 본선에 타격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해주는 그래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그렇군요. 들어요. 예. 국민의힘도 그럴 가능성 남아 있는 마찬가지죠. 겁니다. 지금. 예. 예. 윤석열 지지층 지금은 다른 정당 후보 지지한다가 7.7%밖에 안 되지만 네. 또 경선 열기가 달아오른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 경선이 좀 늦게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후보 등록 그렇습니다. 어제 마쳤고 예. 민주당은 경선이 좀 빨랐고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민주당에 비해서는 덜 치열해 보이긴 합니다만 예. 이제 본격적으로 궤도에 진입하면 상당히 치열해질 수 있죠. 경선 룰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잖아요. 네, 역선택 그렇습니다. 방지 네. 조항 네. 넣을지를 두고 후보들 간 신경전 계속되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 발언 보면 발언이 되게 셌어요. 세죠. 정원 당선관장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어요. 만약에 룰 바꾸면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룰은요 모든 후보들의 유불리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뭐 룰의 전쟁이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경선 네. 때. 근데 만약에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다, 이제 경선 룰에, 예. 경선 규칙에 말이죠. 그러면 이제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만약에 역선택 조항, 방지 조항을 넣으면 유승민이나 홍준표 후보가 하나의 이제 전제로 깔고 얘기하면 예. 그럼 결선 투표도 넣자.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다시 말하면 이 지금 룰이라는 게 아주 어떤 때는 대단히 사활적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 당사자 후보들에게는. 네네. 그래서 그 후보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네. 선관위가 물론 결정하는 거긴 합니다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만약에 당 선관위에서 결정을 한다면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따르겠다는 거죠. 입장이에요. 예. 따르겠다는 근데 뭐 입장이에요. 물론 윤석열 전 총장을 돕는 캠프 내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있죠. 적어도 원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는데 저기서 이 부분 가지고 계속 경선 룰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힘의 경쟁력 란 측면에서 볼 때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요. 네,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요. 네. 지지율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오르고 있죠. 보면 20대 지지층도 좀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고 네. 이렇게 점점 원톱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가장 앞서 나가다가 지금 홍준표 의원이 치고 올라올 경우에는 서로 캠프 간에 또 이 충돌이 더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홍준표 의원도 상당히 발언의 수가 높아지던데요. 예, 박근혜 전 맞습니다.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도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아주 거세게 몰아붙이고 예. 왜 사과 반성하냐 그 얘기는 계속 해왔어요 홍준표 네네. 의원이.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윤석열 전 총장에 있어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는 이게 보수층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 건드리고 있는 거란 토론회 말이에요. 때 반드시 이야기 나오겠죠. 반드시 얘기 나오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아까 말씀 나눴습니다만 국민의힘 못지 않아요 지금. 예. 지금 뭐 게다가 이제 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유승민 의원은 거의 경고 수준이잖아요. 네.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자칫 잘못 이 경선 룰을 가지고 공정성이 훼손되면은 경선 자체가 파국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걸 잘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네. 그게 이제 그 정호원 선거관리위원장에 주어진 책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정원 선관위원장이 됐죠. 일단은 뭐 역선택 조항 논란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거 없다. 그리고 공정하게 할 것이다라는 입장만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발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최고위에 확인을 해본 결과 최고위에서는 논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확정안이 될 수도 없었고 되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 결국 우리 선관위가 이 문제를 떠안고 결론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확정안이 있는데 그것을 왜 변경하려고 하느냐 하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를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거당적으로 당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결론을 짓는다면 좀 더 승복감도 높아지고 좋지 않겠느냐.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 선관위가 있는데 또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면 더 분란만 커지지 않을까요? 갈등의 소지를 더 키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역선택 방지에 대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정원은 명분이 별로 없어요. 말은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긴 한데 그 지난 선거들에서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은 후보들이 많았어요. 예.
근데 안 넣었거든요. 그리고 그 방지 조항을 넣지 않은 후보가 진 적도 많아요. 네. 그래서 역선택 방지 조항은 일리가 있긴 있어요. 예.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이 오르는 게 역선택인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제 바꾼다. 그건 상당한 논란이 일으킬 수, 논란 정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건 좀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모든 후보가 다 수긍하는 그런 안은 나오기가 어렵겠습니다만 그렇죠. 원칙을 지키고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보면 답이 나올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홍준표 의원 최근에 흉악범들이 많잖아요. 네. 그 흉악범들에 대해서 자신이 대통령 되면 반드시 사형시킬 것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네. 이 발언을 놓고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거 지금 철권 통치로 유명한 필리핀 대통령 있어요. 두테르테 대통령. 그 두테르테 대통령식 두테르테식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자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흉악범에 한해서는 사형집행을 하자. 그래야지 사회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유영철이, 강원순이 그 흉측한 살인마들이 교도소에서 얼마 전에 음란 동영상 못 보게 한다고 난동을 치더니 그런 세상이 되고 있어. 왜 흉악범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그런 가족의 생각은 하지 않느냐. 흉악범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또 우리 법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이 형사 처벌에 관한 그런 사법 집행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두테르테식인데 대통령은 그 시스템의 문제를 잘 파악을 해서 국회와 협조해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홍준표 의원 지난 대선 때도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요. 사형제 부활 주장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나라에 뭐 사형제가 폐지되진 않았죠. 사형이 예. 있어요. 있긴 있는데 사실상 사형이 확정되더라도 사실상의 사형 폐지 국가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 그래서 지금 새삼스럽게 사형을 집행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거야말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예. 대통령이 사형 집행하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모든 예. 게 다 뭐 권한대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렇다고 두테르테에 비교한 건 좀 과하다는 거예요. 두테르테는 아시다시피 마약 이용자들 사살했어요. 총살했는데 예. 거기다 비유를 한다. 그거는 이 주장을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강한 예를 들긴 한 건데 우리 정치가 이상하게 어쨌든 발언이 굉장히 높아져요. 발언 수위가 계속 수위가 높아지니까 상대방이 반발할 수밖에 없고 이 대립과 증오가 더 이제 증폭되고. 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로 가고. 예. 왜들 이런지 모르겠어요. 어제 두테르테라는 표현은 맞지 않나. 그러나 윤석열 전 총장이 말하는 그 논리는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 잠깐 발언 과거 발언입니다만 들어봤습니다만 최근 지지율이 조금 약진하고 있어서 좀 고무된 것 같더라고요. 최근 지지율 잠깐 보고서 이야기 나눌게요. 네, 지금 지지율 보고 계시는 것처럼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8월 셋째 주와 8월 넷째 주 지지율이 8%대에서 이제 9%대로 올라섰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29%대에서 27%대로 떨어졌잖아요. 네. 네. 특히 젊은 층에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지지율 변화의 모습은 어디서 왔다고 보세요? 아까 역선택 얘기 잠깐 나눴었잖아요. 네. 역선택적인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지금 대체로 보면 진보 그리고 이제 호남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다른 조사에 비해서 예. 그런 부분은 이제 특히 이제 진보 말고 호남에서 좀 나오는 부분은 약간의 역선택 같은 것들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홍준표 있더라고요. 의원은 그렇지 않다, 확장성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양쪽에 예. 다 있는데 전 약간의 그 역선택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그건 예. 결정적인 것 같지는 않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아직 홍준표 의원이 뭐 이렇게 아주 비약적으로 오르는 건 아닌데 네. 추세가 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리고 어떤 조사는 또 누굽니까 윤석열 후보와 아주 격차가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야권 후보들 중에서. 예. 그렇다면은 저거는 어쨌든 정권 교체론이 요즘 많이 시들어진 건 사실이에요. 네.
그때 정권 교체론이 압도적이었는데 정권 교체론과 정권 재창출론이 비슷합니다. 예.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후보가 잘 담아내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이제 보수 유권자들이 홍준표 의원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체제로 생각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특히 젊은 층들이 20대가 좀 보수적인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쪽에서 예. 올라가는 게 아닌가. 좀 대체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보다는 홍준표 후보가 오히려 본선 경력이 있다라는 판단, 대체제를 인식하는 예. 그런 면이 좀 반영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지율 추이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은 사안이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27일 날 일단 상정을 하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협의체 구성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자,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제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피해자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 그 중재법 안에 여러 독소 조항이 있다는 게 이제 야당의 주장이고요. 네. 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그 조항도 있어요. 진보적 손해배상 예, 그 자체를 삭제하자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예, 비판자적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고의중과실로 추정하는 조항. 네. 무엇으로 도대체 고의중과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 예. 언론사가 고의로 그리고 또 그 중과실, 기사를 썼는지,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허위 조작 보도 개념이에요. 예. 어떤 것을 허위 보도 그리고 어떤 것을 조작으로 보느냐. 그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이야기하시는 그다음에 또 이 열람을 이제 못하게 하는 것. 예. 열람을 못하게 하는 건 사실상 기사 삭제이기 때문에 네. 그럼 안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예. 기사가 삭제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 세 가지 지금 특히자가 열람 청구 차단까지 마찬가지긴 한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쟁점 조항들인데 네. 이 부분들이 재검토되지 않으면 예, 예. 저는 여야 간에 이제 26일까지 협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8인 협의체 구성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좁혀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지금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조항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인식을 달리하지 않는 한 근데 지금 바뀌지 않을 것 이 같다는 사안에 같은 경우는 야당도 반대합니다만 언론 단체들도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있고요. 결정적인 게 예. 현업 언론단체가 다 반대예요. 방송, 신문 그리고 그렇습니다. 보수 야당뿐만이 아니라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고 예. 민주당의 언론들도 이러면 안 된다는 측이고. 근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어디에 있다고 글쎄요, 보세요? 제가 뭐 단정 내리기는 어려운데 아마 글쎄 이건 저의 완전히 추정인데요. 네. 추정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행한 사건이 네. 검찰과 언론의 탓이라는 나름 뭐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건 아니라도 예. 진영 내 일부 좀 있는 것 같고. 네, 네. 따라서 어떠한 식으로든 간에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언론 개혁을 해야 된다. 언론을 좀 더 거칠게 얘기하면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은 안 된다. 예. 보수 언론들 때문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민주당 구성원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예, 민주당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어요. 예, 예. 언론들도 있고 청와대조차도 이제 우려를 표명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게 지금 대선에 미칠 영향을 안 생각할 수가 없죠.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네. 그렇다고 하여튼 뭐 대선에 미칠 영향 같은 건 뭐 정치 공학적인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피해자 구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건 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긴 해야 되는데 가짜뉴스 없애야 되죠. 네. 근데 어쨌든 이 법에는 나중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1인 미디어, 예. 유튜브도 포함이 안 돼 있고 또 포털의 공정성 문제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보다 또 중요한 거는 나중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같은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예. 아직 안 돼 있고 그렇다면 계속 이제 진보적 손해배상, 허위 조작 보도, 고의중과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 아무튼 이러한 독소 조항에 대해서 민주당의 그 강경파라고 얘기하는 분들 예. 그분들이 계속 고집한다면 저 27일 가도 별 커다란 접점 없을 거다. 또 다른 쟁점이 부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26일까지 유예는 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선망했다는 명분을 얻고 민주당으로서는 아무튼 그래도 여론을 따른다는 그런 외관상의 명분을 얻었는데 글쎄요 26일까지 지금 오늘 1일이잖아요. 네. 한 25일 남았는데 좁힐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합니다.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